지금 세종대학교 콘텐츠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정승화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박사과정 기간 동안 회사랑 같이 재직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하면서 나름 이제 과제 수주라든지 이런 사업화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하게 경험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하고 있어요. 어떤 기술들이 있고 이런 기술들을 산업계에서 어떻게 필요로 해서 이 기술을 만들게 되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실가면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실가면 콘텐츠라는 말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뭔가가 발전할 때마다 이런 실가면 콘텐츠라는 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15년도에 이제 VR 카메라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VR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죠. 그때 이후에 또 메타버스 기술이 확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5G, 6G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통신사에서 이런 실가면 콘텐츠에 대한 이런 수요들도 늘어났고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콘텐츠에서 조금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갖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실가면 콘텐츠가 계속 수요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또 오프라인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수요가 좀 더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제 또 애플에 대한 비전 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 다시 실가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가면 콘텐츠 시장 자체도 아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한 30% 정도의 상승폭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가면 콘텐츠라는 게 딱히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2D 비디오 같은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금 더 확장된 포맷의 콘텐츠를 다 실가면 콘텐츠라고 일컫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했던 것들이 주로 여기 있는 보시는 다채널 비디오 혹은 이제 멀티 프로젝션, 그 영화관에 있는 스크린엑스가 아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멀티 프로젝션에 대한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VR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체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몰입형 콘텐츠의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2D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작자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콘텐츠는 사용자가 즐길 수 있겠죠. 사용자가 재생을 하면서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2D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실가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집중한 게 아니고 뭐 뒤에도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가면 콘텐츠에서는 그 시각화, 재생뿐만이 아니라 인터랙션 부분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작자가 사용자한테 콘텐츠를 전달해야 되겠죠. 이제 전달에 필요한 전송 기술까지 해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몰입형 콘텐츠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실가면 콘텐츠 기술이 아직까지도 일상 속에 스며들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한 간격이 아직까지 엄청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가면 콘텐츠에 특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일단 제작 및 편집 쪽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제작 시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수십 대를 가지고 촬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하나하나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장만 편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3D,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간의 이 관계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일관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실가면 콘텐츠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려면
제작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이 제작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전송 기술이에요. 이제 전송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나 비디오 같은 경우로 뭐 전달 받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실가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배가 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사용자만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에서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데이터 센터가 있는 뭐 그런 뭐 좀 큰 업체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중소기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서비스를 사용해야겠죠.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AWS라든지 거기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전송 기술을 만듦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전달할 때마다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명한테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도 거의 10,000배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가면 콘텐츠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기에는 기술적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랑 인터랙션 부분인데요. 일단 시각화라는 게 결국은 재생하는 기술이죠. 마찬가지로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계산 시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도 재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대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실가면 콘텐츠는 딱 정면에 있는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옆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뒷면에서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사람의 눈 자체가 한정이 돼 있죠. 보이는 이 뷰 범위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가면 콘텐츠를 동시간대에 모든 범위에 있는 콘텐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은 즉 뭐냐면 제작자가 의도한 콘텐츠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는 몰입감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서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VR 콘텐츠 그리고 실가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터랙션이나 가이드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 주제는 그래서 해당 콘텐츠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시각화랑 전송 기술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멀티 프로젝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젝터를 가지고 하나의 대형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도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스크린엑스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네, 일반적으로 상영관에 프로젝터를 각 면에 다 설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엑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면에 있는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양쪽에 있는 벽에다가도 이제 프로젝터를 쌓아주고 마치 하나면처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V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몰입감을 느끼려면 이 HMD 같은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HMD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맨눈으로 이 VR 같은 몰입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멀티 프로젝션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여러 대를 갖다가 한 대의 대형 화면처럼 구성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구조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대의 프로젝터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대의 프로젝터들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도 여러 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와 그리고 프로젝터들 그리고 실제 영화관에서 운영하는 그 스크린 프로젝터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로는 이제 프로젝터 위치 보정이랑 컬러 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2대 물리적으로 하나면처럼 이제 구성하기에는 손으로 일일이 하나면처럼 연결시키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만화도 이제 컬러 구성이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관성 있게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 보정, 컬러 보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대에서 동일한 동영상을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프로젝터는 뭐 1번 프레임을 재생을 하다가 다른 프로젝터에서는 0번째 프레임이 재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 보는 눈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한 프레임만 틀어줘도 이게 영상이 뭔가 이상하고 몰입감을 해칠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일한 영상을 재생할 때 동일한 시점에 프레임을 재생할 수 있는 이 동기화 기술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영화관 맨 왼쪽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정면 스크린이고요. 이 옆면에 여러 대의 프로젝트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랜덤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젝터들을 이제 한 화면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첫 번째 프로젝터와 두 번째 프로젝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젝터에 있는 이 픽셀이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프로젝터에 어떻게 대응점을 매칭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4개의 점 2개만 있으면 한 화면처럼 구성할 수 있는 프로젝터의 관계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네모 박스가 하나의 각각의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 프로젝트가 쏴지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영역이랑 파란색 영역이 서로 다른 프로젝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꼭지점을 똑같은 위치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는 두 번째 프로젝터에서는 이 좌표가 된다라는 관계도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프로젝터 수가 뭐 3개 이상이 됐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1번, 2번의 관계를 구하고 2번, 3번의 관계를 구하고 3번, 4번의 관계를 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체인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1번에서 5번까지의 모든 프로젝터의 관계도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화면을 오른쪽 그림처럼 보시면 한 화면처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은 맨 오른쪽처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분들 뭔가 시각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없으신가요? 일단은 매끄럽게 잘 연결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풀어야 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옆에 보시게 되면 조금 밝기가 다 다르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첩된 영역,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이제 중첩돼서 붙어 있는 영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밝기가 2배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 4개가 중첩되면 밝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배 정도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컬러 밝기가 다 달라요. 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프로젝터마다 컬러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블렌딩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프로젝터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심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영역이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플하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2개의 프로젝터가 겹쳐 있는 영역이면 한 프로젝터의 인텐시티를 2분의 1로 낮추고 다른 프로젝터에 있는 인텐시티를 2분의 1로 낮춰가지고 서로 더해주면 1만큼의 밝기가 증가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컬러가 좀 이질감이 있는 부분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말 대형 한 화면이 구성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 동기화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네, 그래서 프로젝터마다 어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 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시간 박스마다 만약에 동기화가 안 돼 있다면 시간이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재생 프레임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기화를 진행을 했고요. 동기화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심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시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버에 표준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서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밀리세컨드 단위로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 받아오는 시간을 뺀 다음에
그러면 현재 프레임을 재생해라.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재생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따로따로 그 스케줄에 맞게 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끊겼어요. 끊겼을 때는 이제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용화되는 서비스고 일반적인 고객들이 관람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프레임의 오차가 났을 때도 거의 사고 수준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동기화 기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시간축 기반으로 해서 한 동기화 기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재생했을 때는 오차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서버를 통해서 이 표준 시간에 맞게 이제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거의 이 수치적으로 한 0.01초 이내에 동기화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프레임 간격이 0.03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프레임 이내로 이제 동기화 오차를 줄여가지고 한 화면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멀티 프로젝션 기술이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굳이 프로젝터를 굳이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한 화면처럼 구성을 해야 될까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영화관에 있는 스크린, 여기 스크린들을 그냥 양면에 벽면에 붙이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프로젝터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되게 재미있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실제 상영하는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렇게 거의 한 억대급으로 이제 가격이 매우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면 벽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벽면 구조를 다 허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나올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공사하느라 영화관 상영도 못 하겠죠. 그럼 결국은 어쨌든 티켓 판매를 해야 되는데 티켓 판매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관점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개의 상영관에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기술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관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벽 위쪽에다가 프로젝터만 설치하면 됩니다. 프로젝터 한 대는 좋은 프로젝터를 산다 하더라도 이제 몇백만 원이고요. 그래서 몇천만 원만으로도 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만 가지고도 이런 문화 산업에서 수익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일단 멀티 프로젝션 기술 자체는 영화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시도 다녀보시면 대형 화면으로 구성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영화관만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들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나씩 짚어보면 좌석관에 일관성 있는 관람 경험을 제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벽면에 구성이 돼 있죠. 사실 정면 스크린은 이제 크게 영향이 안 되는데 이런 벽면에 구성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측 맨 끝에 뒷자리에서 스크린X를 관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되게 잘 보이고 어느 쪽은 되게 이제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좌석마다 어떤 자리에는 정말 스크린X를 관람하기 좋은 자리고 어떤 자리는 스크린X 관람하기가 굉장히 좋지 못한 자리가 이런 컨셉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스크린X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은 예매했을 때 아시겠지만은 좌석마다 가격도 다 달라요. 이런 몰입감이 있는 경험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영관에서도 이제 설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영관마다 구조가 다 다를 테니까 어떤 상영관에서 요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몰입감이 떨어지거나 뭔가 콘텐츠가 재생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막 설치를 했다가 돈만 날리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어떤 상영관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다. 아니면 어떤 상영관은 안 된다. 이런 적합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관성 있는 관람 경험 제공. 이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 돼야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몰입감, 좋은 퀄리티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좌석마다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사람들의 시각 보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유니폼하게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이미지를 조절해 가지고 워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측 상단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뒤쪽 좌석 영역에 보시면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는 되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뒤쪽에는 되게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워핑 기술을 통해서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쪽은 늘어나고 어느 쪽은 줄어드는 이런 왜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이런 왜곡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 많이 줄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최소한 어떤 좌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그림을 이런 이미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딱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좌석에 있는 왜곡 모델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좌석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불편함 없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상영관마다 여기가 설치가 가능한 곳인가, 설치가 불가능한 곳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상영관마다 그 다 설계도가 다 있죠. 이런 설계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상영관에 대한 이게 스크린X가 설치됐을 때 정말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상영관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멀티 프로젝션의 기본 기술을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관에서 재생할 수 있고 그 영화관에 맞게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 프로젝션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이 VR 환경에서의 전송 기술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016년 때부터 이제 뭔가 개발을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실제 산업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용량이 너무 큽니다. 용량이 너무 크고 해상도도 너무 큽니다. 일단 V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8K에서 12K급까지 해상도가 올라가야 고품질의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2D 영상들이 주로 2K 아니면 4K죠. 근데 2K나 4K를 VR로 만들어 버리면 실제 보는 영역은 아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이 전 방향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촬영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영역은 매우 작다는 거죠. 그래서 8K 정도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2K 정도 급의 품질을 감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HMD 장비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낮았어요. 최대 많이 높아도 4K 정도만 재생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4K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2K만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2K로 영상을 튼다고 그러면 거의 한 0.5K급의 화질로 VR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도 사실 보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상도를 줄여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됐고요. 마찬가지로 전송 비용을 고민을 했어야 됐습니다. 2K급만 전송한다고도 생각해 볼게요. 2K급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AWS를 다른 사람한테 스트리밍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가로는 물론 할인을 받겠지만은 정가로는 약 500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00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5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실제로 AWS를 사용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8K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전송 비용을 줄여야 되고 해상도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높은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상도를 낮춰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제작자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제작자들도 일단은 그 2D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서 강조하고자 한 영역이 일정 부분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특정 영역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중요한 영역만 그냥 고해상도로 재생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최대한 많이 다운샘플링을 시켜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미지 분석, 그러니까 얼굴을 추정한다든지 그리고 뭐 텍스처, 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영역에서는 조금 더 샘플링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적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다르게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 샘플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영상을 계속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영역을 계속해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해상도는 줄고 있는데요. 사람 영역에 대한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4K에서 2K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2K지만은 사람이 보는 영역에서는 4K 화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이 여기 사람들의 영역이랑 아니면 지금 뭔가 발표 같은 걸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발표 자료의 내용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대한 해상도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낮은 용량에서 스트리밍하고 사람들이 고화질로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복원을 했을 때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동일한 용량입니다. 동일한 용량으로 스트리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훨씬 더 좋은 VR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 당시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VR 기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수요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전시도 한 4-5군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과제 수주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IITP나 코카에서 이제 과제 수주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잘 됐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전송만 있는 게 아니죠. 제작이 중요한 그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콘텐츠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HMD에 대한 그런 디바이스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디바이스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좋은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즐기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회를 한번 갖게 됐고요. 조금 포맷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VR을 잘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어쨌든 몰입형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좋은 비디오 처리 기술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다시점에 대한 요구사항에서도 충분히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가 진짜 무수하게 급증을 했어요. 진짜 이곳저곳에서 이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이제 몰입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이 공연을 할 때 각각의 멤버들의 맞는 영상들을 동시에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는 이 다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요거를 조금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티켓도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회구나. 지금 VR 기술이랑은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기본적인 기반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사람들한테 선보여 주자라는 고민을 되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 플랫폼을 다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채널 스트리밍에 대한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야 됐고요. 뭐 사실 그 위에 다른 것도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영상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지만은 어떤 서버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보여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급하게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스트리밍 했었던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채널에서 이제 사람들이 해당 채널뿐만 아니라 저기 작은 채널에서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작은 채널의 영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 출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특징적인 장점이 뭐냐? 이 동기화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어려움이 뭐냐면요. 지금 실제로 영상을 틀고 있을 때 말 그대로 화질이 여기 메인 화면은 크고 서버 화면은 되게 작게 재생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채널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을 작은 화면이 큰 화면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 버퍼링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콘서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입감이 완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노래를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채널을 바꾸니까 노래도 시점도 갑자기 달라지고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몰입감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트릭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동기화 기술을 만들었던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브 영상을 저 조그마한 영상을 교체시킬 때 완전히 이 플레이어를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화면이라도 일단은 먼저 재생을 메인 화면에 시켰어요. 물론 품질은 아직까지는 낮지만은 그래도 끊기지 않는 게 스트리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화질로 재생을 시키다가 고화질의 영상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스무스하게 다시 재생이 되도록 그리고 소리도 끊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동기화 기술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서버 같은 것들도 만들었는데요. 사실 영상 서비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서버뿐만 아니라 뭐 채팅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막도 입력을 해줘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로그 관리 그리고 그 라이브 스트리밍 페이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서버 기술들을 다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웹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실제로 티켓 구입을 해가지고 티켓 구입한 그 코드를 가지고 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유료 티켓 판매시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가 몇 명 티켓이 판매가 돼 있으면 티켓 판매량만큼 사용자가 무조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3시에 오픈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로그를 보시게 되면 3시부터 갑자기 사용자가 폭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기술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금 개발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조금 감안해서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콘서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터랙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아티스트랑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는 조금 특별하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채팅창에 뭔가 좀 새로운 게 떠 있죠. 요거는 지금 아티스트가 실제로 자기가 입력 채팅해가지고 팬들하고 소통하려고 만들어낸 채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뭔가 채팅했다는 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팬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채팅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과 그 공연에 있어서도 이게 몰입감을 더 느끼려면 아티스트랑 진짜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한 210회 정도 공연을 추진을 했었고요. 네, 관람자도 그러니까 75만 명의 유료 티켓 판매를 달성을 했고 이제 매출도 저희 전송에 대한 매출만도 약 40억 가까이 네, 달성했던 좋은 성과를 만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정말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봤던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었고요. 특히나 나중에 서버 개발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게 나중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같은 데의 진로를 고민해 보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요구사항들은 이제 반영이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즈원 콘서트 때도 그 당시에 한 7만 5천 명이 접속을 했다고 했는데 전송 비용이 엄청 나왔어요. 몇 천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송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결국은 그 비용 자체가 그 저희 회사한테는 결국은 수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송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채널 스트리밍 할 경우에는 VR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한 16시점 영상 같은 거를 스트리밍을 할 때는 비용이 거의 8K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아까 VR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그 방식도 영상을 압축하는 방법인데 그럼 이것들이 이제 다채널이나 아니면 일반 2D 영상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보기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VR에서 가정을 했던 거는 중요한 영역이 동시간대에 많지가 않다는 건데 2D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모든 영역이 사실 다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 보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개발했던 기술 자체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효과가 거의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적용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마침 그 시기가 조금 AI가 이제 조금 활성화되고 상용화도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특히나 이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품질로도 조금 입증을 조금 검증이 많이 되어 있던 기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 슈퍼 레졸루션 모델만 가지고 있으면 적은 용량만 줘도 스트리밍을 고품질로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에서는 잘 되는 콘텐츠도 있겠지만은 어떤 콘텐츠는 뭐 효과가 적다든지 심지어 오류가 나서 효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어떤 콘텐츠에서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라지 데이터셋,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해가지고 AI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적은 용량의 모델을 가지고 적은 용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데이터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자라는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시작을 했는데 AI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오버피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AI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때는 그 적은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는 정말 잘 되는데 나머지 데이터에서는 정말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과적합, 이제 오버피팅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이 스트리밍 환경에서는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콘텐츠에 맞는 모델만 계속해서 이제 지급을 시켜주면 그러면 안정적으로 정말 좋은 품질로 복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코딩을 할 때 고화질이랑 저화질 영상들을 서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화질 영상과 저화질 영상 요걸 두 개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AI 모델을 학습을 시켜버린 거죠. 실시간으로 학습시키고 모델 자체도 용량이 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모델 용량이 너무 커서 차라리 고화질 비디오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AR 모델 압축하는 기술도 개발을 했어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적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자한테는 저화질 비디오랑 그리고 AI 모델, 압축된 AI 모델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복원 AI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고화질 비디오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뭐 더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저희 연구실에 대한 이제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가면 미디어, 실가면 콘텐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팅 시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고품질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차원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량도 많이 높아지고요. 디멘전도 이제 거의 4D 가까이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제공해야 될 그 인터랙션에 대한 가이드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관람을 잘해야 이 실감형 콘텐츠를 다 즐길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결국은 비전 AI를 활용한 이 6DOF 콘텐츠. 이게 6DOF가 6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VR 영상처럼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영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뒤쪽도 보고 앞쪽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콘텐츠의 처리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 6DOF라는 게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3D 씬 자체를 그 가상 환경을 구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리얼리스틱한 환경에서의 그런 이 4D 형태의 데이터를 뭔가 재생하고 뭐 전송하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거죠.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드렸다시피 이 실시간 처리 기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실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공연 같은 데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티스트들이랑 팬들이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 팬들이 정말 몰입감을 느끼고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도전적일지는 몰라도 이런 실시간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텔레프레젠스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4D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이런 것도 원격에 있는 사람과 정말 오프라인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몰입감 높은 기술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라이브 XR 공연.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연에서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관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유명 아티스트들이랑 국내에 있는 유명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네, 그런 정말 재미있는 공연에 대한 이벤트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이 TV에서만 제공하는 그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점, 이제 특정 선수가 원하는 시점에 대해서 뭔가 재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네,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4D 콘텐츠죠. 이제 4D 콘텐츠들이 고품질로 그리고 저용량으로 복원하는 기술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AI가 많이 뜨면서요. 이제 널프랑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이 아직까지는 완성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송 용량이 매우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이 3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보내려고 하면 고품질로 보내려고 하면 정말 초당 한 기가급의 데이터를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메가급 단위로 이 인공지능 모델만 보내주면 이 4D 콘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간으로 생성한다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어려운 과제로 주어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도전적인 과제를 풀었을 때 네,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이런 실시간 학습, 그러니까 4D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복원 학습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여기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제 연구실을 소개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실감형 미디어 랩입니다. 이머시브 미디어 랩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한 연구실이고요. 지금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의 시각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기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하고 싶은 공부는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난 이 연구에 대해서 나 깊이 파가지고 공부해 볼래.
셀프 모티베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네, 해당 제가 설명드렸던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부담 없이 네, 연락을 주시게 되면 네, 친절히 네,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뭐 오픈CV 뭐 혹은 네,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도움 되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결국은 공부를 다 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사실 힘든 점이 되게 많아요. 이제 공부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논문도 써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힘든 과정을 결국은 이겨내려면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되고 자기 동기부여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힘든 일도 재밌게 한다기보다는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 멀티 프로젝션 기술에서 커브드 모니터처럼 곡선형으로 화면으로 구성하는 경우, 실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연구 과제로 했었습니다. 커브드 환경에서 이 멀티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을 했었고요. 확실히 몰입감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완전 둘러싸여 있는 형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4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의 프로젝터 간의 관계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뭐냐? 평면이라고 가정하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곡면이나 다른 조금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지오메트리에서 이 멀티 프로젝션 환경을 구성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추가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형에 대한 인식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의 카메라와 여러 대의 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곡면 스크린에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 임의의 그냥 3D 모델에서도 멀티 프로젝션을 구현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어떤 지표, 커넥션 수, 네, 커넥션 수 당연히 중요하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딱 2가지였어요. 이 서버가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형 사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접속자 수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AWS를 사용했는데 그 AWS에 있는 그 내부적인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게 지금 충분한가 이 2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유료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이 공연에 몇 명이 들어올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몇 번 공연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죠. 한 2,000명 정도 들어오면 서버가 한 대 정도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75,000명이 이제 티켓을 샀으니까 한 서버를 한 30대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유두리 있게 그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영상 스트리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그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갑자기 끊겼대요. 근데 끊겼던 경험이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그 공연만 한 5초 정도 끊겼대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 5초 정도는 끊길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커스터머 서비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라 해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네, 정말인지 딱 5초 정도가 업로드가 늦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모두가 다 한 번 딱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끊겼던 그 구간 주변으로 해서 5분 정도를 다시 스트리밍했던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는 사용자 수랑 네, 그리고 네, 인코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문제 없이 인코딩이 업로드가 되고 있느냐 이런 나름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약간 로그를 이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모듈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인코딩이랑 이제 사용자 접속수 이제 거기에 맞게 서버가 충분히 지금 가용하느냐 네, 이 정도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실가면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 공부로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실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실감형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부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실에서 이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 비디오 처리 기술들, 특히나 요즘 AI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시면 좋고요. 네, 관련한 업체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때 하나 찾아보시고 좀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구인구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직접 어디에 자기가 여기서 내가 뭔가 컨트리뷰션 할 게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인턴 컨택이라도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거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좀 많이 핫하죠, 요즘도. 근데 조금 분야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빠르게 학습시켜 가지고 특정 모델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력의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학습 데이터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이 GPU에 대한 이 요구사항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연구실 단위에서 뭔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연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완전 AI 기술 자체를 라지 랭귀지 모델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렵고요. 계속해서 저는 지금 이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10년 넘게 지금 연구하고 개발을 해오고 있지만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5년도에 VR로 잠깐 떴다가 이제 VR 처리 기술이 조금씩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갑자기 또 메타버스가 뜨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고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디바이스 같은 거, 이제 VR 영상의 디바이스를 일상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뭐 사실 모르죠. 네, 아무튼 그거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 경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360 영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 영역 위주로 뭔가 연구를 조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VR 영상에서 중요한 영역이 어딘지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는 이 가이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정량적 평가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성적 평가로 주로 이제 유저 스터디, 사용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뭐 거기서 이제 질문지를 만드는 거죠. 이제 몰입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또 VR에서 중요한 거는 뭐 어지럼증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분이 있고 가이드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이 콘텐츠를 놓치는 영역이 없어졌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B 테스트 같은 그 통계학적인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통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이런 사용자 경험에 대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일단은 제가 비용적으로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약 2배 정도 절감을 시켰어요. 네, 2배 정도 절감을 시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이걸 학습을 시키는데 한 대의 GPU가 사실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특정 채널을 서비스를 했을 때 그러면 특정 공연 하나가 하나의 GPU를 쓰고 GPU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 서버 비용이랑 뭐 전기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제가 개발했던 실시간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봐야 이 수익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